오후 9시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많이 힘드셨죠?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표현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존칭도 없이 그렇게 부르다니. 저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입니다. 어제 남편의 49제를 마쳤습니다.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편 박성철. 결혼한 지 45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의자, 안방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아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에 계세요? 혼자 계시기 무섭지 않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져야지. 어머님,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도 어머님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을 다시 보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반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도 나와서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셋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도 애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회사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서연이 만류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오후 9시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많이 힘드셨죠?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 서연은 시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존칭도 없이. 저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준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뭔가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기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1시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복도 쪽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상했습니다. 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야기 좀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님 평생 참고 사셨죠? 그 사람한테.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그칠 때 쓰던 그 어조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와요. 지금 당장. 서연의 명령조 말투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45년간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았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서연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아버님 수첩이에요. 49제 때 유품 정리하다 찾았어요.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 밥이 식어 있었다. 말순에게 한 대 쳤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또 울었다. 시끄럽다. 방에 가둬뒀다. 말순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허락 안 했다. 집안일이나 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45년간 참았던 기억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이 기록해 놓은 폭력의 일지를.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왜 참기만 하셨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왜 말대꾸를 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똑같은 어조였습니다. 똑같은 폭력적인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능이 말했습니다. 도망가라고. 지금 당장. 저는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서연이 뒤쫓아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층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맨발로? 경찰. 경찰을 불러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남편처럼 저를 위협했다고,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경찰은 저를 진정시키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감시한 기록, 위협적인 문구들. 증거가 명확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서연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새벽 4시 준호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 계속 지켜보고 있다. 절대 도망갈 수 없다. 끝까지 통제하겠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위협. 댓글에는 서연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대하나.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정말 저를 해치려 했던 걸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감시 기록, 위협적인 행동. 모든 것이 서연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을, 서연의 이상한 행동들을, 남편과 똑같았던 말투를,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잘 피하셨습니다. 며느리 분이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시어머니께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서연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악독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협하고 학대한 가해자였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곧 밝혀질 두 번째 반전이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라는 것을, 서연이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님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제게 보낸 위협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들 며느님 계정에서 보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성 시간을 보세요. 이게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1년 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 메시지들 실제로는 전송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작성만 해놓고 저장한 거예요. 임시 보관함에만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보내지 않은 메시지를 작성해 놓은 거죠? 형사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님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말순아, 넌 절대 도망갈 수 없어.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든 찾아낼 거야. 제가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협할 때 쓰던 그 목소리.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끝까지 통제하겠어. 죽을 때까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말들. 그것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멈추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님은 3년 전부터 시아버님의 말을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메시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일종의 기록인 셈입니다. 왜 그런 걸 했을까요? 형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의 일기였습니다. 며느님이 남긴 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때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45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님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모든 것을. 형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스스로 떠나지 않으실 것 같다. 45년의 습관이 너무 강하다. 그분이 두려워하시는 건 시아버지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시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그래야 어머님이 도망칠 수 있을까?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왜 그랬는지, 왜 남편처럼 행동했는지. 며느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49제가 끝나면 할머님이 혼자 계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말투와 행동을 재현했습니다. 할머님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칠 수 있도록.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엄마를 무섭게 하려고? 네. 하지만 목적은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출이었습니다. 며느님은 할머님이 평생 도망가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두려움 없이는 행동하지 못하신다는 걸요. 형사는 마지막 일기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머님이 도망가셨다. 성공했다. 어머님은 처음으로 스스로 도망치셨다. 45년 만에. 나는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 어머님이 자유로워지셨으니까. 나는 기꺼이 악역이 되겠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했던 모든 행동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감옥에서. 며느님은 시아버님의 폭력을 3년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증거로 쓰려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법적 조치는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것도, 아내가 어머니를 구하려 했다는 것도.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대했다는 것도, 서연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님은 무혐의 처리될 것입니다. 실제로 할머님을 해치려 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구하려 했으니까요. 다만 방법이 극단적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연이 저를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감옥까지 갔다는 것이, 서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할머님이 직접 데리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준호와 함께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이 본 것, 제가 보지 못했던 것, 45년간의 폭력,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 자신.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두려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어 저를 밀어내기로.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역이 되겠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희생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준호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악독한 며느리에서 희생적인 며느리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만 생각났습니다. 오전 10시 구치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2주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서연은 저희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달려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서연은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무서우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사람 곁에 있었을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넌 날 구해줬어. 서연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2주간 쌓였던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한동안 집을 떠나 있을게요.
저는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급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 함께 살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머님을 무섭게 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날 구했어. 45년 동안 못 벗어난 감옥에서.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안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하지만 감옥에 간 건 너였지만 진짜 감옥에 있던 건 나였어. 넌 날 자유롭게 해줬어. 그게 무서운 방법이었다 해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연은 감옥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 악역이 되었지만 그 역할이 그녀에게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존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위협하는 사람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49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곁을 떠납니다. 45년간 당신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묘소를 내려오며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49제는 남편을 위한 의식이었지만 그날 밤은 제가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낸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들어준 그 두려운 밤이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2달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두 여자로서.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68년 만에 말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김말순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괜찮다. 며느리가 준 선물이다. 감옥보다 깊은 사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자유.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9제가 끝난 그날 밤 며느리는 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45년간 갇혀있던 진짜 감옥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